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단행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거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네. 있지만요. 유로존의 이슈들 여전히 좀 헤매고 있죠. 저희가 오늘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로존 이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유로존의 시작과 끝은 독일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최근에 이제 독일의 경제 지표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어제 이제 미국 증시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독일을 포함한 유럽 증시는 모두 1%가 넘는 강력한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여전히 선진국 시장에 쏠리고 있는 관심, 이에 대해서 독일의 전반적인 경제 지표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 시장의 시사점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일에 대한 경제 지표를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이 독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유로존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독일이 낫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독일은 절대적으로 지금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절대적으로 봤을 때도 선진국 중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로존 내에서도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물 부분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경상수지 쪽에서는 상품 수지의 적자가 크게 늘어난 모습, 또 소득 수지도 개선되는 모습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경상 이전 수지나 이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보여주고 있는데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에 과거의 적자폭을 굉장히 빠르게 줄여나가면서 전체적인 상품 수지 개선에도 경상 수지 개선에 기여하는 모습이었고요. 상품 수지 쪽에서는 화학 제품과 함께 기계류와 운송 장비 쪽, 원래 독일이 정밀 기계 쪽이라든지 자동차 쪽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서의 전반적인 매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 수지를 개선시키고 있고요. 원유 같은 것들의 수입은 독일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석연료 쪽에서는 상품 수지의 마이너스 국면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면 지역별로 봤을 때 여전히 유럽 쪽의 그 흐름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상품 수지 측면에서도 유럽권, 그다음에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권에서 가장 많은 그런 수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품목별로 봤을 때 어느 쪽에 가장 그 많은 부분들이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연도가 가면 갈수록 좀 기여하고 있는 것은 수입 가격의 움직임보다는 수출 물량의 증가, 즉 수입이 지금 빠르게 감소해서 이 경상 수출자가 좋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불황형 흑자가 아니라 여기는 수입은 줄어들고 수출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상품 수지가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다만 환율에 따라서 독일도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역 상대국 측면을 보시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브릭스 국가들이 가장 전체적인 수출 증가율이 높고 수입 증가율도 높은 국가로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브릭스의 효과로 인해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 결국은 독일 경제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품목별로 봤을 때는 자동차, 정밀기계류의 수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스프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의 세계적인 글로벌 화학회사들의 수출 물량이 증가한 것도 긍정적인 부분을 끼쳤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실물 지표 흐름을 살펴보면 자동차나 정밀기계,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증가가 독일 실물 경제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수출 증가로 인해서 독일의 경쟁력 자체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게 유로존 전체로 좀 훈풍이 퍼지려면 독일이 계속해서 그 좀 개선세를 이어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전망 괜찮나요? 게다가 이 브릭스 쪽에 대한 내년 전망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의 독일 경제 회복은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봐야죠. 지금 내년 브릭스 경제 그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둔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총량 기준에서는 독일의 수출 물량은 여전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독일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은 만약에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다.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총량이 네. 늘어나는 가운데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브릭스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기나 유럽 경기 회복이 온다면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것은 그동안 브릭스였지만 평균적으로 네. 다른 지역의 움직임, 특히 선진국의 흐름들이 좋아진다면 악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경쟁력 부분의 지속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먼저 비용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요국, 유럽의 주요국들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지금 단위 노동 비용이 나오는데요. 유럽 쪽에서는 독일이 가장 낮고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 쪽에서 봤을 때 일본이 가장 낮은 노동 단위 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입 비용이 작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 독일 제조업의 중간 투입물 흐름을 보시면 독일 내에서 중간 투입물을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여가고 있고요. 반대로 저임금 국가에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 이 저임금 국가는 동유럽 국가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로도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적인 측면에서 단위 노동 비용을 계속 낮추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독일의 경제의 흐름은 둔화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뭐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독일의 연구개발 비중, 전체 GDP 대비해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낸 것인데 2012년 기준으로 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R&D, 그 연구개발 비용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혁신 기술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기업들의 기술력은 이미 누구나 알아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R&D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품질 경쟁력을 계속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단위 노동 비용은 계속 낮춰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두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독일이 안정적인 모습을 앞으로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주요국들의 원자재 수입 비중과 함께 교육 조건을 보시면 지금 독일과 미국은 원자재 수입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한 28%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동북아의 일본과 한국은 모두 50%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원자재 가격 움직임에 의해서 교육 조건은 한국 같은 국가들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독일과 미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 조건의 차이 자체도 향후 이제 제조업 중심의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경우 이들 국가의 경쟁력을 분리시키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독일은 호전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지표들을 보니까요. 근데 이게 나 홀로 상승인지 아니면 정말로 유럽 주변 국가들한테까지 이 훈풍이 미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영향은 주고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유로 경제의 특성이 자기들끼리 해먹는 게 특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출이나 수입 자체가 유로 경제 내에서 벌어지는 것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분명히 유럽 경제도 긍정적인데요. 다만 이제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현재 시장에서 해결하고 싶은 것은 불균형입니다. 그런데 이 불균형이 몇몇 국가에 특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 GDP 비중에 비해서 흑자가 나고 있는 것이 한 2% 정도의 비중이 되는데요. 그중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중국과 일본, 그동안 독일 이 3개 국가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었는데 최근 일본과 중국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독일은 더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흑자국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최근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독일이라는 거죠. 독일에 이렇게 쏠리고 있는 불균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환율의 움직임이라든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계 각국에서는 독일의 압력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독일이 최근에 다른 여러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노후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수 탄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수출은 계속 밀어내고 있지만 내수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생각보다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수를 부양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고요. 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까 낮춰놨던 노동 비용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위 비용의 상승을 걱정하고 있는 독일의 입장에서는 내수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 함양을 통해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 중에서는 그것이 독일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세계 경제의 계속적인 불균형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독일 경제가 좋아지면 물론 수입의 증가량보다 수출 증가량이 더 빨라서 이 상품 수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독일이 유럽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는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상대적으로 픽스 국가들 중에서도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살아나고 있는 이유가 독일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일이 위축된다면 그들 국가도 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독일 경제 흐름은 앞으로도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IFO 지수라고 하는 심리 지표와 산업 생산이라고 하는 실물 지표의 괴리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 지표는 계속 개선되면서 서베이 지표 상에서는 앞으로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실물 지표는
바로 다음에 보실 이 유로화의 흐름 때문에 전체적으로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대응 전략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회복이 만약에 독일이 계속적으로 성장은 이어가지만 회복이 둔화될 경우에는 유럽 경제의 탄력도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선진국 증시의 움직임이나 선진국 경제의 탄력 둔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심리 지표와 실물 지표의 괴리가 더 확대되는 여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럽의 경기 회복의 기대감을 하향한다면 종목별로 봤을 때는 실적이 확실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IT 일부 종목과 조선의 일부 종목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유럽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하향될 때 IT나 조선에 관심을 갖자는 말씀이시죠? 하향돼도 그 종목들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괜찮다라는 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IT나 조선 쪽은 유럽 경기 쪽이 조금 둔화되더라도 괜찮다고 하니까 좀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